제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동명이인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교도청에 가면 저에 대한 스캔들만 나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많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 자리에 스케줄가지고 참 많이 잘한가 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30년 기념 동영상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지키고 전통예술을 가져오려면 아마도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동안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고 오늘 이 사람은 각종 공연장을 치러다니면서 색깔적을 함께 삼거리 삼진달 연자 줄기가 가리고 삼거리 눈에
사랑할 초파인 것은 가열의 공천이야. 다들 물러가내고 사랑을 한다 그러내고 동월의 한무명자 누구의 홍상이인 오락가수 전하는 우리 줄로 막아내고 동월의 그늘에 유유유유 정소리로 막아내고 누구에도 나의 남친아니라 질서에 새로운 상동이요 부장교단의 여전한 치무리로 막아내고 치료의 그 하늘이다 한정이다 우리 성탄만이 비춰 이웃집에 나누어주던 생각으로 막아내고 8월의 병원에 9월의 거리라는 국가는 저만이 이전 이웃생이 모셨다 사람 살동하면 안되고 구원한다 그러네 10월이나 상단이로 주고들어 나가리로 무사시로 막아내고 10월의 병원에 우리의 부담은 날 우리밭종이 쏘서 가난 건강도에 나와 양손에 폭파들고 중문되고 들어가며 이제 이렇게 거리니 오른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박정빈이 마시고 그것도 잘못하면 또 동기들 눈에 색깔의 돈들을 이따가에 막아내고 만사가 대기하고 백사연이 하고 마음같들과 속선비로 수월성시 마만이라
주시고 음식이라도 맛을 보아 그때 당근을 내고 소태같이 쓰디쓴 건 불쌍한 새로 만드네 다 새겨 생애가 쑤시고 오늘이랑 한여밤에는 목이 딘데 벼룩이 문담하며 단잠을 못 이루고 다 떨어진 새살부 채로 허리동생이 날려오네 아이가 참을 여는 마음을 놓고 참을 때는 왼팔 되어 왼전 물리고 북두둥이를 두드리며 사랑이 겨워 사랑이 겨워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 동나 지면은 깨질 소냐 울면은 나를 소냐 나다에는 충신동아 부모님 전에 유자동아 형제간에는 우애동아 일간 친척 화목동아 네가 점점 자라거든 지키거라 삼강 어려움을 지키거라 금수만도 못하란다 그 자손이 점점 다 부모님은 공이라 부려고 머리를 깎아 긴 머리는 신날 보고 자연 머리는 신초를 받고 적은 머리를 바닥을 절어 이를 빼어 징을 받아 그 신을 부모님 전에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은 꿈을 못 따랐습니다 자손이다야 사실보다도 어려서 다대나 사실처럼 살아야 잘면을 서주고 흰면 사겼다면서 꽃의 목숨 둘 끊다가 백세 상처를 누려 사네 만복은 바덕거리와 만고액살이 져줄제 삼재 발라 관제고사 구한질병 장기잡신이 책살 힘으로다 그 일구사의 배를 봐 처소반으로 배를 짓고 천산으로 양이 삼고 저골백 뒤로 진치고 저것이는 일곱 칠성인정 병실로다가 튼튼하게도 걸어주고 솔솔파 불거들라 머리가 소녀를 합시다 건강보게 나 보실지라요
전통력을 다 흔들어가지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이광수의 비나리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의 곡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봤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중에서 아마 저 종목은 내가 봤던 것 같다. 아니면 저기에 출연한 사람은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런 사람이 그리고 보신 적 또 아마 순간적이지만 아마 저기 눈 잘은 몰라도 김덕수는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부러 김덕수는 3프레임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금방 알고 그 사람 나오구나. 그 사물놀이 멤버가 우연치 않게도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같이 친구하자 말을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해진흥원의 직원이고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사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그때 당시에 제 직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을 놓더라도 저는 말을 계속 올렸죠. 그랬더니 다시 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먼저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이 깨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이광수는 그때까지 여러 번 구속이 됐죠. 대마초 때문에. 이어령 장관이 책을 베풀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고까지도 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했어요. 내가 이 곡을 왜 썼냐면 그때 당시에 아주 비통에 젖어가지고 한없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이 공연만 유일하게 술을 안 먹고 하는 공연이에요. 제가 1996년도 기억을 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최종실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너는 남의 공연 때는 술 먹고 와서 공연하면서 자기 공연 때는 왜 술 안 먹고 공연하냐. 참 재미난 얘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또 이렇게 어떠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찾아왔어요. 서울음대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어떻게 그 기계를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이 학생들한테 자료를 들려주고 또 신청각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보존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귀찮게 한 사람들은 지금 다 국악계에 내놓으라는 교수님까지 했어요. 희한한 인연인데 제가 3년뿐이 근무를 안 했었는데 3년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휴학하고 군대 가고 어쩌고 해서 한 18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거기 끝나고 3년 후에 이제 진흥원으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일이 있어서 독립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전부 다 선생님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보는 걸 다 맡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또 교수가 되고 제가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예술과 이렇게 관계 있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게 관련이 없었는데 뭐 베토벤이 어쩌고 그러면 책에서만 봤지 진짜 음악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나라 국악을 듣게 되고 맨 처음에는 소리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음악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리를 듣고
소리를 편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음악을 듣고 음악을 편집하는 일이 됐어요. 그게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진흥원의 모 간부들이 시찰을 왔더라고요. 난 뭐 저는 관심도 없으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 자료관을 만드는데 봐둘 곳이 소음대뿐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시청각 자료실을 활성화시킨 곳이 불행하게도 서울대가 제일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던 저를 이제 제가 창설 멤버로 보게 됐는데, 자료관이라는 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민봉사를 위한 시청각 자료실이죠.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있을 때 학생들을 위한 건데, 대민봉사를 위한 거라서 이것을 성격 구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윗사람들은 외국의 유명한 필름들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또 올쇼의 발레라든지 BBC 섹스피어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외국의 그 문화를 우리나라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었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걸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만든 자료들은 또 그 자료 가지고 해외에 그런 단체의 자료들과의 자료 교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완전히 최하의 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되지 않았죠. 근데 우연찮게도 또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당시에 문해진흥원에서는 무속 발굴 기록 보존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정병호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타비하셨는데, 그분께서 제가 하는 이 비디오 작업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시는 거예요. 이거 필수적인 거다. 용기를 주셨고, 또 그분의 의견이 빗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속 발굴 기록 보존 사업을 한 3년 동안 하니까 문화본부에서 인정을 해서 무형문화재 기록 보존 사업, 그것은 당시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던 일인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따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진흥원에 79년에 들어갔는데 5년 동안 저는 진짜로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자료를 만들고, 그것은 나중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문화재로 되는 그런 소문을 갖게 되는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는 무당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소변을 보면 몸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도 신내렸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당시에 무당하면은 자식들의 이 결혼이라든지 앞날을 위해서 내가 무당이라는 것 자체를 숨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자랑스럽게 바뀌게 됐던 그런 일이 됐죠. 제가 이렇게 이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일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취미와 적성과 직업이 일치되는 우리의 그런 직업을
다들 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 직업이라는 게 취미와 적성이 맞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는 행복한 생활을 했다 그러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건 뒤집어 보면 24시간 일에 미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본인은 취미 생활을 하고 너무 신나서 일을 하지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일 중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조직에서는 주위 사람이 적이 됩니다. 시기를 하게 마련이죠. 똑같이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나는 퇴근할 생각을 안 하죠. 일이 재미있으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퇴근하자 지쳐서 원래 인사도 안 하고 저는 밤 10시, 11시에도 불편니까 이 당직자가 올라와요. 왜 뭐 하는 거야? 보면은 뭐 이 TV 보고 있거든. 그건 뭐냐면 내가 촬영한 걸 봐야 되니까. 볼 시간이 없죠. 우리 집은 VTR이 없으니까. 볼 때는 내가 작업장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흑백인데 흑백 방송할 때인데 나는 칼라 TV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 칼라 TV 맨날 재밌어서 보고 있다. 시기를 하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차인태 아침 사롱 혹시 아시나요? 차인태라는 사람 아세요? 차인태 아침 사롱 일종의 토크쇼입니다. 지금의 토크쇼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MBC에서 2차례나 제 방송에 나갔대요. 취재해가지고 진흥원에서 발칵 뒤집어줬죠. 왜 그러냐면 최하 말단 직원이 그 황금 시간에 10몇 분씩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료들한테는 적이 됐지만 이 최고의 캡틴한테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황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개국 특진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개국 특진이라는 게. 이게 다들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남들하고 달리 뭐 맨날 밤늦게까지 있지 학자들은 다 칭찬하지 뭐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저는 좀 끄집어 내려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조금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사가 새로 왔어요. 이 사람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근무했던 사람.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미 무형문화재 기록부된 사람이 진흥원에 뺏겼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제가 봉산탈춤을 촬영하러 결제를 따오니까 첫 마디가 이거 왜 하는 거야? 자료관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왜 하겠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관 설립 목적에 이거 당연히 해야 돼. 그래? 이거 저기 국립문화재 그 문화재관리국 소관에 일하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 저기 이 필름으로 찍어서 토막난 자료이다. 제가 하는 일은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문화재 이 현황을 좀 파악해와. 영상 기록 현황을 파악해오라는 거죠.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전 문화재 전 종목에 대한 영상 현황을 파악해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사하고 갈등 때문에 제가 이 문예회관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타부서로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국가의 투자기관으로서
그래서 그 직원들은 이게 타부서로 옮겨가는 거는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있는 건데 내 생각은 달랐죠. 워낙에 그동안에 일이 자신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갔다.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울고 떠난 기억이 좀 있는데 3년 후에는 이사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잘리고 나를 보냈던 그 반장은 다시 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료관이 확장돼가지고 복수공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설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이제 또 이 확장 기간 있는 건 그동안에 했던 일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푸른 안경을 쓰고 희망찬 안경을 쓰고 내가 왔는데 불행하게도 이 무형문화재 기록보전 사업과 무속 발굴 기록보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죽었던 거예요. 그 사업을 살릴 도리가 없는 거죠. 그걸 하려면 제작 시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10년 정도 10년을 올렸는데 계속 신규 사업이다 이건 계속 잘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IMF 터지기 바로 전인데 그 전에 내가 IMF 터질 줄 알았으면 안 나가죠. 병원에서 이때까지 안 나갔지. 그런데 거기에서 잘났다고 딱 나와가지고 퇴직금 명예퇴직하니까 그때 당시 다 선망의 대상이죠. 당시에는 진흥원이 나는 이 부귀정자라고 해서 1년 근무하면 5개월씩 늘어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약 내가 아무 안 하고 놀더라도 1년에 4천만 원 이상은 당시에 저절로 퇴직금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당연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본인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카메라를 들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모텔 동아리 엉덩이 꼴났다고 쥐뿔도 없는 게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웅얼해졌던 그 기재들을 퇴직금 가지고 딱 사가지고 전국을 한 바퀴 돌게 됐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민속이나 전통문화는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한 번 기록을 해서 변천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민속이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형부 10년 지났으니까 한번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0년 퇴직하고 그 퇴직금 가지고 신나게 놀았죠. 그랬더니 경제적인 압박이 오더라고요. 이제 하루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경제적으로 왜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동해안 걸친곳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심하게는 2주 정도씩 되는 그야말로 이 동네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2박 13일짜리를 찍으려고 제가 사람을 갖다가 보냈었어요. 뭐 테이프가 몇십 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걸 또 정리하는데 또 뭐 한참을 걸려가지고 정리를 끝내고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들어간 일인가 예산을 해봤더니
출장비와 인건비 포함하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00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 이 개인적인 사람이 400을 어떻게 나라에 또 하지 않는 일을 400을 쓰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되나? 이거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닌데 이건 내가 이 초창기에 이 핑크색 선글라스를 아직도 끼고 있었네. 핑크색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실로 돌아가가지고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무모한 짓을 제가 못했죠. 제가 이 부시를 중요시 했던 거는 제가 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 문화는 이 부시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전통과 전통 예술, 이 전통 공연을 갖다가 좀 사랑한다면 필히 굿을 한번 구경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 무대에서 하는 굿이 아닌 실제로 굿하는 것을 한번 가서 보시면 왜 그것을 보라 그랬는지 아마도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굿을 본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군대라도 굿하고 이런 거는 제껴두고 황해도 철무리 굿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해도 철무리 굿은 80년 1월 5일 날에 제가 녹화를 했는데 김금화 선생이라고 인간문화재시죠. 서양 공화국의 인간문화재인데 그분 대회에서 하는 굿이 있었어요. 굿을 촬영한 기억 아직도 우리 눈앞에 생생한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굿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강신무와 시신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강신무라는 건 이 무당이 신이 내려서 하는 굿이고 하나는 시신무라고 해서 이 집안 대대로 우리 무속 집안에 제기가 됐던 단골이 됐던 내갓집이 됐던 이런 것을 갖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 것을 시신무라고 하죠. 그런데 김금화 선생은 강신무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달이라는 거, 요즘 이 휴품달에서 보면 신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신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신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이 내림굿을 해준 그 사람을 신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몰랐을 때는 웬 딸들이 이렇게 많아 그랬죠. 그런데 그 신딸 중에 하나가 막둥이 역을 했었어요. 막둥이라는 것은 굿의 전 과정 중에서 아주 가장 험한 역을 맡고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생타살 굿을 진행하는데 그 생타살 굿에서 진짜 살은 돼지를 직접 칼로 죽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목의 피를 직접 입을 갖다 대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날에 하는데 첫날에 정신없이 저는 찍었죠. 근데 그날 그 막둥이 역할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때 끝나고 간 게 아니라 장비 때문에 그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냐. 그랬더니만
그래도 자기가 꼭 가야 되겠네.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짧은 소견으로는 이 사람이 신기가 올라서 자기가 한 거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감을 못 잡아서 그런가 보다.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사람이 우리가 망치한테 딱 맞았을 때 그 느낌.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몸이 굳어요. 나는 옆에서 틀어있는 변화를 보는 거죠. 여기 돼지고 목에다 이때고 쭉쭉 하는 걸 나는 또 보기가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보더니 반갑습니다 하고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그 사람을 북한에서 못 봤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북한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술했는데 그래서 이거 함부로 보여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최희아 씨가 왔어요. 이 기사도 있었던 건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테이프 약 30분 정도 갔나요? 근데 몸이 떠더니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김두마 선생님 연락처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날로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내리굿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울음대 국악과 미래 졸업생이에요. 최고의 석학이고 아마 무당 중에서 최고의 그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학력. 그 사람을 우연치 않게도 오스트리아 공연 때 만나게 돼서 세상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는 이제 박병천 선생님하고 이 세순무의 대가인 박병천 선생님하고 유럽 순회 공연을 했을 때인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박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박 선생님은 이 세순무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당신문을 말씀드렸는데 세순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12대 자기 기억으로는 잠깐 12대까지라고 얘기하니까 12대 자기 때가 12대의 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이고 최고의 끼를 갖고 있고 그분은 자관 모든 걸 최고라고 뿐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분으로 나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른한테 한 번은 제가 대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은 진도에 아주 많은 문화재가 있어요. 시킨꽃도 있고 관광술래, 진국계, 다시래기 이런 여러 가지를 세상에 알리고 문화재에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더군다나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여행할 일이 없었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세계에 알리는데도 공헌하셨지만 망가뜨리는데도 세계에 제일로 공헌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더라고요. 바로 예술인과 공인과의 차이인 거죠. 이 예술인이 시킨 곳을 변형을 해서 공연하는 거하고 보유자가 시킨 곳을 변형해서 공연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술인이 변형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그건 예술가의 행위인데 문화재인 박병천 선생이 변형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리지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킹굿을 망가뜨리는데 제일로 공헌하신 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태백이라고 지금 모대학 교수하고 큰아들인 박모 교수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한번 좀 선생님한테는 항상 그 미안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가한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같지 않은 사람이 이 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 한 구석으로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술인과 공인과의 차이.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그 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도 역시 창과 구술하는 사람이에요. 최수정이라고. 근데 그분은 보유자는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분은 박송희 선생님의 제자인데 어느 날 공연을 12월 25일 날 시킹굿을 공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나라 최고의 내가 좋아하는 시킹굿을 한다. 구경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실제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시킹굿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박병천 선생님이 시킹굿을 망가뜨렸는데 이 계파가 틀린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할까가 상당히 저는 관심사 있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첫 번째 박송희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1순위로 나와서 선생님이 공연하시고 그 다음에 최수정 씨가 소개하고 다음에 시킹굿을 했는데 소리는 참 좋은데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됐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박송희 선생님은 인간문화재인데 이미 목이 가신 분이에요. 목이 가신 분을 많은 사람들한테서 노래를 시킨다는 건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전성기가 지나고 이미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자랑스럽게 이 선생님의 제자라는 그거 욕심 때문에 선생님을 무대에 세우셨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최수정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선생님을 보니까 향사 박기희 선생님의 추모 공연 때도 나오셨는데 그분이 소리가 안 되세요. 진도아리랑 흔한 진도아리랑을 하는데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약속한 대목도 아닌데 그 약속한 대목 엉뚱한 거를 부르셔가지고 나중에 나온 사람하고 아주 약간의 중복된 가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수정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공인과 예술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했고 또 지금 이 선생님을 첫 번째 세우는 것보다는 만약에 선생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마지막 커튼콜 때 내 제자가 이런 공연을 하니까 내가 소리를 한마디 하겠노라 하고 다 같이 함께 부릅시다 하고 하는 진도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으면 그 무대는 빛났을 텐데 첫 번째 공인이신 분이 자기 종목도 아닌 춘향과 사랑, 그 유명한 사랑가 우리가 흔히 하는 미리오너라 어쩌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이 목이 안 나오는 소리 하면서 남의 종목을 침범해가지고 그거 막 건드린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진도시킹굿을 하는데 최종래 선생님의 계자로 이 최종래 계에서는
그분이 나는 그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도 시키굿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진도 시키굿 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공인과 예술인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 뭐 질문서에도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를 더 한다 그러면 어느 날 국악방송을 듣게 됐는데 국악방송을 듣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경기민요 보유자 누구가 정선아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프로냐면은 11시서부터 12시까지 하는 뭐 우리 따라 부릅시다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우리나라 민요를 가르쳐주는 그런 또 쇳소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소리 하는 사람이 정선아리랑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얼마 전까지 공연 본부, 이 방송 본부장 어디 있는 사람을 알아서 전화 걸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뭐 방송하고 있는 건지 아냐.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이냐고. 대래 내가 거품을 무니까 이게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공인과 예술인에 대한 얘기를 또 했죠. 경기 소리 하는 사람이 뒤풀이 때 정선아리랑을 불러준 제주도 민요를 불러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또 좋아하는 그 사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건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남의 만약에 그것이 이 지정 종목이 아니고 아무도 이게 관심도 없는 거라면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그쪽은 따로 지정돼 있고 그 창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정선아리랑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선인데 거기서 정선아리랑을 들으면 음파가 가슴을 와서 찔립니다. 그렇게 그냥 이 경기 소리하고 틀리지 창법 자체도 틀리고 그 정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서 감히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선대에서 뭔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이하 사람은 당연한 줄 알고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 진도 시킨 곳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사랑하게 된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도 시킨 곳을 제가 진도를 첫 번째 갔을 때 사람들이 갔을 때 첫인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인상이 그렇게 강렬할 수가 없었어요. 진도를 첫 번째 딱 가가지고 우리가 타지에 가게 되면 택시를 타게 됩니다. 길을 잘 모르니까.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창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창. 우리 서울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뽕짝 내지는 아주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창이 나올까? 어디서는 창을 좋아하는가 보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다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방을 들어갔는데 창문을 빼놓고는 문을 빼놓고는 전부 다 동양화예요. 막 2층, 3층으로 동양화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 주인은 그림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또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약간다 붓을 구경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구경을 갔는데 완전 거기서 기절할 뻔한 게 뭐냐면 노래도 노래지만은 관객들 수준이 막 이 추임새가 합창으로 나와요. 시끄러워가지고 추임새 시끄러워가지고 저 사람 노래를 뭘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같이 그냥 어울려서 하는데 그러다가 목이 삐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야지나요. 그만하고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식긴굿을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9시 정도에 시작하고 약 한 새벽 5시 정도 끝나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내 혼이 다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김대래 선생은 전성기에 있었는데 치킨굿이 세상에 잘 안 알려져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때 그런데 이거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나 할 정도로 굿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그러니까 강신무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야말로 뭔가가 우리한테 주는 그 느낌이 틀렸던 거죠. 시킨굿이라는 게 네. 뭐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시킨굿이요. 네. 시킨굿의 어원은 씻기다에서 나왔어요. 그래 혼이나 한을 씻겨준다 해서 시킨굿이 됐는데 이 시킨굿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몰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하는 거, 이 관을 관이라고, 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광몰이 시킴, 소상 시킴, 탈상 시킴. 그 다음에 날바지 시킴. 날바지 시킴은 이 집안의 우환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게 해달라고 날을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날바지 시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특히나 또 혼사시킴이라는 것도 있죠. 혼사시킴.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나는 아까 시킨굿을 보면서 너무나 이 굿을 갖다가 굿이 오는 것이 강렬해서 그 이후에 토요일날 굿할 적마다 나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딱 오면 제가 12시쯤 되면은 밥 먹으러 간다고 일찍 나와서 터미널로 갑니다. 터미널에서 광주 가는 것 따서 4시간. 광주에서 해남까지 3시간. 철선을 탑니다. 그때는 지금 다리가 없었어요. 철선을 타고 진도 들어가서 진도읍에서 다시 현장에 도착하면 약 한 9시 정도, 8시 반에서 9시 정도 좀 도착해가지고 또 5시 정도까지 어떻게 지내놨는지 모르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읍내로 와서 목욕을 하고 조금 졸다가 하루 종일 서울로 오게 되죠. 이것을 약 20여 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혼사끝 그거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남자는 배 타고 놀러 가가지고 빠져죽고 여자는 소아마비로 비관해서 자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영어 결혼식을 시키는데 여자의 관을 갖다가 이제 계속 촬영해서 보고 있는데 뼈를 보니까 진짜로 이제 이 비정상으로 튕겨져 나오는 걸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주민등록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나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팠는지는 몰라도 이 수의옷을 입히지 않고 입던 옷 그대로 그냥 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롱 옷에 그야말로 소지품 그대로 입고 그걸 갖다가 다 이제 털어내고 남자와 합장을 해서 사돈을 맺는 그 굿을 한번 보면서 찍은 적이 있는데 안 잊혀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도 시킹풀스에 대한 애정은 남달로 아직도 진도 그러면 가슴이 약간 떨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진도가 고향이 아닌데도 어떻게 진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진도 시킹풀스를 볼 때 그때 당시에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진도 아리랑을 절대로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 재미있는 흥겨운 진도 아리랑을 왜 못 부르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세요. 왜 못 부르게 했을까요? 진도 아리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공연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선창을 하고 후렴하고 선창하고 후렴하고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그 아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은 후렴인 거고 이게 이 선창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는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굿을 진행을 못해요. 굿은 곧바로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냥 굿이 더 이상 진행이 못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아예 시작을 못하게 만들어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은 이 진도아리랑 흔하게 불렀는데 당시에는 진도아리랑은 지금 여러분들은 진도아리랑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통곡이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아리랑도 알려진 아리랑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곡이다라고 전통의 민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전통의 민요가 아니다. 창작곡이다.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 맞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100년도 안 된 창작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알려져 있는 이 곡들이 실제적으로 창작곡이에요. 그런데 이 진도아리랑은 특히나 사연이 좀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예술인들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공연을 가야 되는데 뒤풀이에 사용할 음악을 좀 만들어내요. 즉석에서 만든 게 진도아리랑이에요. 김소희 선생님이 만드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선생님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의 전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전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옛날에 전통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전통은 60년대부터 전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전통이라는 것은 몇 년 정도서부터 내려오는 게 전통일 것이다. 대답 한번 해주세요. 아까 좀 전에 말했어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카이스트의 이거 전통은 우리의 전통은 이거다. 오늘서부터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전통이라는 것은 이 3대가 내려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 20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3대가 내려와야 돼요. 3대라는 것은 의식이 완전히 안 바뀔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대, 적어도 3대는 내려와야지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예술 하는데 전통예술이 과연 언제부터가 전통예술?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또 100년 전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그 단권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것만 전통이 되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민속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는 어렴풋이 한 100년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자네가 입고 있는 옷이 운이 좋아가지고 1000년 후에 썩지 않고 그대로 발견됐을 때 이것이 전통의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 그러더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전통이라는 것은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전통이 하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3대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건 전통이다라고 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전통이라고 우리 아까 진도아리랑 전통 민요다라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은 이미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리랑 진도아리랑 미량아리랑 이거 다 전통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3대가 사실 안 됐어요. 뭐 좀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내 세대가 죽고 3대가 지나면 이걸 전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나로서는 의문인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전통이 곧 전통인 거지 전문가가 이건 전통인 거야. 이건 절대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해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제 아까 제가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고 일을 할 때에 생긴 일인데 제가 이사하고 트러블이 생겼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사하고 이제 이 트러블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문화재 관료국에서 왔기 때문에 민속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다 내 칭찬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뭐 완전히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할 정도로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을 때 항상 카메라를 사달라고 내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도 카메라를 사달라니까 어떤 카메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촛불에서도 찍혀지는 카메라입니다. 그래? 그럼 얼만데? 그랬더니만 그래서 내가 7천만 원입니다. 눈 깜짝 안 하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7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만약에 사줬으면은 그야말로 만들어지는 자료는 지금 다이아몬드 자료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썩어가는 카메라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다 썩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환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카메라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약 7kg 정도 되는데 이 금값이 얼마인가 금무게 값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미친놈 소리 들을만하다. 내가 나중에 웃으면서 나를 까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고 화폐 가치로만 따진다 그러면 아마도 100억 정도 되는, 아니 100억은 너무 심했나. 왜 그러냐면 17년 만에 공이 하나 붙거든요. 정말 7억에다가 아마 10억 정도 되는 카메라를 만약에 여러분한테 찍어라 그러면 그걸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약간 돈 사람 아니고는 곤란한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일에 미쳐 있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문해회관에 갔다가 3년 후에 그 자료관장이 다시 불러서 자료관으로 와가지고 덕수궁으로 가서 또 설계를 해가지고 덕수궁에 확장 이전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술의 전당에 예술 자료관하고 합쳐지는 일에 이제 주역을 맡게 됐고 그 합쳐지는 것의 주도권은 문해진흥원이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자료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자료 싸움에서 이겨서 이 문해진흥원이 그 주도권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국립예술 자료원으로 지금 이제 새로 독립된 법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90년대 후반에 중반에서부터 아까 퇴직 잠깐 말씀드렸는데 퇴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부 내의 모든 문화단체들의 자료를 먼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으로 제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지 않은 사람이 동영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에는 동영상도 포함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의 동영상을 안 집어넣으면 그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백억이 놀고 있는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게 문제가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단적인 면인데 정부 예산에서 남으면 차기 년도로 2월이 안 되니까 올해 무조건 써야 돼요. 땅도 파헤치고 어쩌고 그렇게 해서 쓰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 정말 주장을 했었지만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었고 거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영상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공연장에 모니터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모니터용 카메라라는 건 사람이 찍는 게 아니고 이 무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냥 모니터용 카메라죠. 근데 거기에 실무자들이 그 모니터용 카메라에다가 테이프를 집어넣고 녹화를 해버린 거죠. 그것은 무슨 정신이냐 하면은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했는데 그 있는 게 낫다는 게 파근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걸 자료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모기관의 이 모니터용 카메라는 까만 걸로 타임코드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십만 원을 들여서 디지털화 시킨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그 낭비뿐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면 후세 사람들이 욕을 할 거다라고 제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냥 반복했던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메디아 인코더가 제 기억에는 7 이전 거거든요. 버전이. 지금은 9입니다. 7 이전 거의 화질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국민극장 내지는 국악원의 옛날 이제 자료 검색을 하면 조금 나와요. 다 나오게 하면 아마도 지금쯤이면 언론화돼가지고 옛날에 반야했던 사람들은 다 목이 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씩만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은 일단 판소리를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했다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자막이라는 건 이 설명치 않아도 이 글자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자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부르러 나온 건지 저게 가야금인지 검은 건지를 모르는데 그게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엄청난 몇백억을 들여서 지금 갖고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다들 모든 기관에서 공개를 하면은 큰일 나니까 다들 그냥 휴시하고 지금 십몇 년 동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이트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들 이 정도 화질은 나와야지 니네들은 이 앞으로 공개를 하라는 뜻으로 내가 사이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말을 표현을 못하는 것은 내 동료고 내 직장에 같이 있던 사람, 믿거나 묻거나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해를 당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이때까지 그만뒀는데 지금은 다 나이 먹어서 퇴직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그거는 실패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관여됐던 사람이 있었다면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거 실패작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네들 했지 않냐. 다들 원봉머리부터.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사이트는 맨 처음에 제가 93년도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1세기가 되면 아마 진도 실king 구슬을 세계에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내가 장담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21세기가 되는 해 제가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거를 말을 한 거를 한번 실현을 하는구나. 뻥은 아니다. 내가 사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제가 컴퓨터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컴퓨터를 저는 8비트 때부터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8비트 컴퓨터, 여러분들 8비트 컴퓨터 아시나요? 모르죠? 16비트, XP서부터 XAP, 386, 486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팬텀에서 i7까지 갔는데 당시에 저는 내가 재미 출신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기계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또 실제적으로 조립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발전 사항을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모두가 이 컴퓨터에 들어간다 라고 확신이 섰었죠. 더군다나 이제 9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인터넷이 나오게 됐을 때 이거는 100%다. 앞으로 모든 것은 아마도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게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서 제 사이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은 안드로이드 이 기반에서는
윈도우 메디아 비디오 WMV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도 MS가 뭐 하고 이렇게 이 손을 잡고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예. 제가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안드로이드 기반 건지 지금 말이에요. 안드로이드 기반 건지 윈 기반 건지 한번 그게 무슨 기반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역시 WMV는 안 나와요.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지금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 페이스북을 이용을 왜 했냐 하면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FLV 방식이에요. 예, 지금 동영상 포맷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WMV뿐이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다운로드 방식이에요. 다운로드 하면서 플레이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걸 뭐를 따르는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시간 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기관 내에 있는 그 자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윈도우 메디아 엔코더 7 버전 이전 거고 320-240으로 만든 거예요. 파일 포맷이. 제가 만드는 이 동영상 보는 것은 640-480 1Mbps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화질의 차이를 아마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는 전부 다 FLV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영화 이 어둠의 경로로 보는 이 영화들 화질이 기가 막히죠.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MP4 최고의 지금 화질이라고 얘기하는 MP4 H264에서 X264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지금 매년 새로운 버전이 이 동영상 포맷 화질을 갖다 계산하는 이런 포맷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불편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안드로이드에서도 또 아이폰에서도 또 윈도우에서도 공통적으로 화질이 깰 정도로 깨끗한 그런 화질 포맷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방사가 위에 있겠죠. 제가 이걸 하면서 이 기록 매체가 어떻게 발달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2분의 1인치 흑백 밀 녹화기였었어요. 제가 79년대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세 대뿐이 없어요. 그 녹화기는. VTR 역사상 수명이 가장 짧은 VTR이에요. 그러니까 흑백이고 그게 2분의 1인치 리얼타임이에요. 원래 VTR은 암펙스에서 이제 이 방송용으로 2인치, 1인치, 헬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데타카민이 이제 그쪽 이 방송 쪽은 다른데 가정용에서는 최초에 나온 게 2분의 1인치 흑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인치 컬러, 다음에가 카세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조금 익으셨던 베타막스, 그 다음에 VHS, 또 이제 그 다음에 6mm, 6mm 전에 8mm가 있었죠. 8mm, 6mm로 가면서 디지털 됐는데 삼성에서 4mm까지 개발했어요. 여러분 4mm 디지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실용화가 안 됐어요, 불행하게도. 네. 그렇게 개발은 있어도 실용화가 안 된 그 디지털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6mm 다음에는 HD가 개발이 되면서 이때까지는 디지털 테이프에는 HDV라고 해서 1440에 1080까지 기록될 수 있는 것이 HDV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1920에 1080으로 되는 이 풀 HD 방식은 테이프로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용 테이프에서는. 그래서 메모리나 하드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고, 지금 아마 저기 찍혀지는 것도 그 메모리 타입의 AVC HD 방식인 그 카메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던 동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테이프 값이 비싸서 기록된 테이프를 지웠거든요.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30만원짜리 공급쟁이가 2만원짜리 테이프를 사서 쓸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2만원짜리 테이프를 어떻게 계속 사가지고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현재 나온 테이프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카메라를 바꾼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를 타가지고, 개를 먼저 타서 카메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내가 찍고 싶은 거 찍고, 하다가 보면, 개가 끝날 때쯤 되면 새로운 기계가 나와요. 또 팔고, 보태가지고 개 타서 또 3년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바꾸고 있는데, 아마도 요즘에는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HD가 지금 안정됐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마도 곧바로 3D 시대가 열릴 겁니다. 3D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D 안경을 안 끼고 하는 TV가 지금 개발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가정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새롭게 혁명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D 카메라를 사가지고 저는 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자본 땡볕을 내서라도 샀어요. 그래서 3D 카메라가 가정용으로 나왔다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모니터가 있어요. 이제 이거 찍긴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하이마트에 가서 모든 데 다 연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뭐 TV에서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안경 끼고 봤는데 버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그 상표는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이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당히 행복하신 분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게 어쩌다 운이 좋아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났고,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도 이것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던 것은 아마도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국내 유일이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칭송을 받고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러면, 세상은 핑크핑 선글라스를 끼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절로 이렇게 이 자신을 책찍질하는 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는 무슨 세계로 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는 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열리고 곧바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퇴직을 한 후에도. 그래서 야 이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제가 저기 마누라한테 고개를 잘 못 들거든요. 예,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마누라가 잠자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이 문학은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주 나로서는 상당히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는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흑백 선글라스를 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서 고맙습니다.